거대 정당 사이에 낀 소수정당, 대한정당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녹색당. 녹색당이 과연 어떤 정당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수 녹색당 공동위원장님, 그 다음에 김주원 비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난 게 2011년 3월 11일인데요. 그 위에 이제 녹색당 창당이 시작이 됐는데 2012년 3월 4일 날 저희가 창당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한 달 후에 총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준비를 제대로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총선 때 저희가 0.48% 득표를 해가지고 그 당시 정당법이 2%가 안 되면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자동으로 등록 취소를 시켜버리고 4년 동안 그 이름을 못 쓰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당하고 한 달 만에 이름을 뺏겨버렸고요. 어쨌든 다시 추스려가지고 재창당은 했는데 선관위에 이제 이름을 등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녹색당으로 해야 되는데 녹색당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녹색당하고 저희가 조그맣게 플러스 표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또 제출을 했어요. 이렇게 하겠다. 녹색당 플러스다. 부잣집 사람들이 네. 모여갖고 그렇죠. 조그만 가게가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게 막은 거죠. 제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성정당이야 뭐 이름에 대한 애착은 별로 없잖아요.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있고 수시로 이름을 바뀌니까 바꾸니 근데 우리는 이제 녹색당이 전 세계 공통 이름이니까 바꿀 수가 없어서 그래서 녹색당 더하기로 해놓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했는데 2014년 1월 달에 그러니까 재작년 1월 달에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다행히. 우리도 몰랐는데 막상 이제 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창당을 해서 활동을 해보니까 우리를 옥죄는 법조항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그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것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름 뺏긴 거는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법이고 지금 또 우리가 막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서럽거든요. 선거 때가 되면 돈이 없어서 서러운데 선관위에 국회의원 후보 등록하려면 1,5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사실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많이 후보를 내려고 했을 때는. 근데 그 조항도 찾아보니까 박정희 정권 때 이제 이승만 정권 때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박정희 정권 때 부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기득권의 장벽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기득권의 장벽이 아니라 사실은 독재를 하려고 만들었던 법들이구나.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법인데 어쨌든 우리는 독재 정권의 유산하고도 싸워야 되는. 예. 이 기본소득 한번 짧고 간결하게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김주원 후보께서.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현금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평생 죽을 때까지. 네. 아무나 모든 뭐 사람에게. 연령, 그렇죠. 뭐 성별, 뭐 신체 뭐 이런 재산 유무 또는 일을 하는지 일을 하지 않는지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 사람이라면 이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는 소득. 브라질 같은 경우는 법은 있는데 재원 마련이 안 돼서 이제 시행을 못 하고 있지만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정말 파일럿 프로젝트,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한번 일단 어느 규모로 실험을 해보자고 하는 움직임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실제로 하고 있는 데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곳이 알래스카인데요. 알래스카에서는 이제 석유라는 그 공유 자원에 대한 배당을 모든 시민들에게, 거기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그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공유제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건 시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다. 그런 인식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색당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도 이제 공유제에 대한 권리, 이거는 누가 개인이 또는 기업이 사유화해서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산, 강, 물 또는 세금, 결국 세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공유 자원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결국 이 문제가 핵심이라서 전 녹색당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뭐 먹거리, 탈핵, 또 동물권 또는 미세먼지 이런 생활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정치적 의제들 가장 앞선 조건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숨이 막히는 사회에서는 뭐 내가 내 생존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는 토론하고 아니면 정치에 참여해서 좀 목소리를 내고 이럴 수 있는 여유나 시간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녹색당이 동물권 주장하고 먹거리 주장하고 농업의 가치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가치 있다고 사회적으로 여겨지는 일임에도 어떤 임금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뛰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숨통을 가장 기본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의제에 같이 동참하고 또 사회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자기 삶을 전환하고 사회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OECD 평균에 비해서 지금 조세 부담률이 낮습니다. 한 10% 정도 낮는데요. GDP 전체. 그러니까 그냥 단순 계산해 보면 한 1인당 30만 원 정도 OECD 평균 정도만 우리가 제대로 세금을 걷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처럼 예산 낭비가 심한 나라에서는 예산 낭비를 줄여도 재원을 많이 마련이 돼서, 그래서 녹색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산을 좀 해봤고요. 한국적인 특성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가능하다.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사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럽은 상당히 이미 조세 제도를 가지고 복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국가가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는, 그러니까 단순 명쾌한 거죠. 우리가 중산서민층이 많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죠. 뭐 재벌을 포함한 부유층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지금 어쨌든 법인세율 계속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로소득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는 건 사실 뭐 예전부터 저도 시민운동 할 때부터 주장했던 거고, 그런 어떻게 보면 정상화 조치인데요. 조세 제도를 정상화하고 예산 낭비만 줄여도 이건 특별하게 뭐 새로 뭐 근로소득자들 같은 분들한테 세금을 걷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기본소득을 시작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 녹색당이 좀 갖고 있는 독특한 면이 좀 있어요. 일단은 여성 당원이 굉장히 많고 청년 당원도 많고 여성 당원 비율이 높은 걸로는 아마 해외에서 좀 찾기 어려운 정도라고 제가 알기는 있는데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저희가 과반수가 넘어요. 여성 당원 수가. 네. 근데 그렇게 많이 참여하게 되는 이유 중에 저는 어떤 단지 절차 형식일지라도 그냥 대표자를 뽑을 때 저희는 일단 하승수 위원장님도 공동운영위원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연함 공동운영위원장으로 모든 대표직에 그렇게 동수로 한 명씩 뽑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여성 대표자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토양 자체를 여성들이 평소에도 많이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문화,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어떤 차별적인 게 있지는 않은지 계속 교육하고 이런 것들 노력이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녹색당 창당할 때 모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좀 풀뿌리 자치운동 하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무소속으로라도 이제 일종 시민 후보 같이 후보를 지방선거 때 내고 지역 정치에 참여를 하려고 노력했던 이제 그룹들이 좀 녹색당 창당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가 우리는 중앙당이란 말 쓰지 말자. 중앙 지역 이런 관계 쓰지 말자 해서 이제 녹색당 당원에는 중앙당이 없습니다. 중앙당이 없고 그냥 전국당이라고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냥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헌에서도 이제 당헌이 정당의 헌법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녹색당은 지역당의 연합이다. 이제 이런 정신을 일단 우리 스스로 이제 합의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 이제 지역이 되게 중요한 거는 녹색당이 바라는 사회라는 게 한순간에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지역에서 사례나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게 확산되는 것들이 외국의 녹색당들도 많이 밟았던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뭐 독일에서 탈핵을 하게 된 것도 독일의 어떤 작은 도시들이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에너지 자립을 해 나가고 이게 이제 정책으로 설득력을 받으니까 국가적으로도 이게 그게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녹색당에서 지역이라는 건 어떤 국가의 하부 단위 또는 중앙에 종속된 단위가 아니라 아주 자율적이고 정말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리의 어떤 정치 활동의 기반으로 삼아야 된다. 이제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기사가 나오고 나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이 녹색당이라고 생각했어요.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이 10년, 15년 전부터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시작한 정치 세력이 녹색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녹색당이 있기 때문에 핀란드와 한국의 공통점이 녹색당이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 한국에서 이제 될 수 있다면 녹색당이 지금 기본소득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런 자기가 살아가면서 막혔던 지점이 있는데 결국 이걸 뚫으려면 정치가 중요하고, 녹색당이 이제 지향하는 정치가 일종의 뭐 상생 내지 공생의 정치인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같이 살자. 이제 그런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지금 당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정당들처럼 내가 막 정치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뭐 당원 가입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막힌 지점을 뚫어주는 그게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당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한 8,000명 다 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있잖아요. 생각에도 지금 한국 사회 맨날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익숙한 거죠. 맨날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에 그냥 익숙해지고 있고 상황은 계속 나빠질 것 같고 그런 생각에도 그 관성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성을 깨는 게 저는 용기라고 생각하고 그게 녹색당을 지지하는 게 전 용기를 내는 행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얼마 전에 봤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중간중간에 캠프를 설치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동안 저희가 캠프를 쭉 설치해왔고 저는 이제 마지막 올라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녹색당이 만들어내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기적이 될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뭐 녹색당이 뭘 권력을 장악해서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치에 진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그걸 시민들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4월 13일 날 녹색당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녹색당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저는 녹색당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제 활동해온 어떤 청년 당원이 또 여성이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후보가 될 수 있고 녹색당의 정책을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일단 저부터 좀 자신감을 갖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당이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헬조선에서 좀 최소한 기본소득은 있어야 하지 않나. 여기서 같이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게 기본소득이라고 좀 다들 좀 당당하게 요구했으면 좋겠고 그 요구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서 전 국민이 요구하게 되면 이 정책 안 할 수 없을걸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녹색당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